안녕하세요. 한국 그리고 한국인의 이준희입니다. 이번에는 함양의 두 번째 시간이죠. 첫 번째 시간에 기억나시나요? 연산군 시대의 무오사와 갑자사화 때문에 함양의 선비들이 굉장히 많은 고초를 겪었던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사초를 썼던 김일손은 무오사 때 능지처참 당했고요. 또 김일손과 정여창, 김갱필의 스승이었던 김종직은 부관참시 당했습니다. 정여창 선생님은 유배지로 끌려갔지만 1년 만에 그곳에서 사망하고 또 갑자사화에 다시 부관참시를 당합니다. 김갱필 역시도 무오사 때 유배 갔다가 나중에 갑자사화로 다시 한번 사약을 먹게 됩니다. 시간이 되시면 계평마을과 일두 정여창 선생님의 고택을 들려보시는 것도 좋고요. 또 근처에 10분 거리에 남계서원이 있습니다. 사실 남계서원은 이 소수서원에 이어서 두 번째로 사획된 서원입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최종 등재된 서원이 바로 함양의 남계서원이고 정여창 선생님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서원입니다. 이번에는 최치원과 관련된 함양 시내 쪽 한번 가볼까요? 사실 최치원은 신라 말에 당나라로 일찍 유학 가서 당나라 과거 시험에 합격하고 29살의 나이로 신라로 돌아온 인물입니다. 정말 출중한 인재였는데요. 안타깝게도 최치원은 육두품 출신이었습니다. 신라는 철저한 신분제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중앙 무대로 가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최치원은 이런 사정을 잘 알았기 때문에 지방관을 스스로 자처해서 전라도 태인과 충청도 서산에서 군수를 거치고 함양 군수를 맡았습니다. 함양 읍내에 들어서면 굉장히 큰 규모의 상림숲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최치원이 만든 인공숲인 상림숲입니다. 당시 함양을 흐르는 위천이라는 강이 있었는데요. 매년 홍수가 굉장히 극심해서 백성들의 피해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치원은 이 강에 뚝을 싸서 강물의 흐름을 지금의 위치로 돌리고 그 뚝을 따라서 나무를 심었는데요. 이곳이 현재는 상림공원입니다. 상림공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꽃을 피워가지고 매년 꽃축제를 하기도 합니다. 상림공원 내에 최치원 역사공원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안희에서 식사하셨다면 여기 함양 시내 상림공원에 산책하시면 정말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강추합니다. 상림공원 안에는 역사인물 공원이 있습니다. 함양의 대표적인 역사인물 11명의 흉상이 있고요. 역대 관찰사, 군수, 공덕비들이 30여 개가 모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잊지 말아야 될 인물이 한 분 있습니다. 바로 함양의 군수로 왔던 조병갑의 이 선정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니, 조병갑이라니요? 이 사람 누굽니까? 바로 동학농민운동이 계기가 됐던 인물이죠. 고부 군수로 유명한 인물인데 백성들을 못살게 굴고 괴롭혀서 동학농민이 일어나게 됐던 원인이 됐던 이 인물이 여기에 공덕비라니요. 함양에서는 2000년 새천년 사업의 일환으로 이 상림숲의 역사인물 공원을 조성하면서 이 관내에 흩어져 있던 비석들을 모아서 이렇게 정비했는데요. 여기에 조병갑이 끼게 된 거죠. 사실 동학운동 120주년 해에 조병갑의 공덕비를 철거해라 라고 주장했는데요. 함양에서는 비를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함양에서는 역사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역사의 교훈이기 때문에 비를 보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조병갑의 공덕비가 철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1894년 가보년에 일어났던 동학농민운동, 이 이야기를 하면 꼭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녹두장군 전봉준 이야기와 전라도 고부군수 조병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조병갑 어떤 인물이었길래 도대체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병갑 하면은 백성들한테 돈 한 푼 주지 않고 일을 시키고 과도한 세금을 매긴 걸로 유명합니다.
바로 만석보 이야기인데요. 아니, 저수지 만드는 거 그거 백성들을 위해서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 백성들이 이걸 잘 써서 농사도 잘 짓고 하면 아주 좋죠. 그런데 백성들을 동원해서 저수지를 짓고 그리고 나서 물을 쓰는데 돈을 걷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모친상을 당하자 아랫사람들한테 부조금을 어거지로 2,000냥을 거둬오라고 지시하기도 했던 아주 못된 인물입니다. 이 일이 너무 심하게 백성들을 괴롭혀서 마을의 어르신들이 조병갑에게 항의하러 갔는데요. 그때 대표로 나선 사람이 전창혁이라는 인물인데 당시 나이가 70이 넘은 노인이었지만 조병갑은 인정사정 없이 매를 쳤고요. 결국 죽음 직전에 내쫓겼습니다. 관아에서 나온 뒤 한 달 만에 세상을 뜹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전봉준의 아버지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학농민운동의 발단이 된 사건입니다. 드라마 녹두꽃이 바로 동학농민운동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전봉준 역할을 맡은 분은 배우 최무성이고요. 그리고 드라마에서 조정석도 출연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학은 서양 학문의 서학이라는 말에 대립되는 말로 최재우에 의해서 인간평등과 사회개혁을 주장하면서 시작했는데요. 당시 사회 변화를 갈망하던 민중의 호응을 얻으면서 굉장히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동학에서 말하는 인내천 사상은 바로 사람이 곧 하늘이고 하늘이 곧 사람이므로 모든 사람이 하늘처럼 존귀하다라는 의미의 사상입니다. 동학을 창시했던 최재우는 사실 양반 가문으로 태어났지만 재혼하여 낳은 자식이라는 신분 때문에 사회적 차별을 받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포교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어떻게 됐을까요? 경주를 포함해서 14곳의 지역까지 퍼지고 교인 수가 3,000명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조정에서는 불안해서 이 최재우를 삿된 도로 세상을 어지럽힌 죄로 체포해서 처형합니다. 이대 교주인 최시영은 이 탄압을 받는 상황에서도 교단 조직을 정비하고 최재위의 글을 모아서 경전을 편찬하고 오히려 조직을 조직적으로 시스템화하고 확대합니다. 그리고 교조 신원 운동을 통해서 집회를 열고 광화문 앞에서 상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동학 농민운동의 시작은 바로 전봉준을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이 폭정을 제거하고 백성을 구한다는 제폭구민, 그리고 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다스린다는 보국안민, 이 구호를 외치면서 동학 농민운동이 시작됩니다. 동학운동이 사실 일반 종교운동과 다른 점은 반봉건 또 반외세의 성격을 띠었다는 점도 놀라운데요. 반봉건은 기존의 이 전통적인 사회에서 받는 이 차별과 억압에 맞서는 것이고, 반외세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일본이나 청나라에 대한 이런 외세의 침략에 맞선다는 점인데요. 아니, 이거 원래 나라에서 정부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들이 이렇게 외세 침략에도 반대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운동을 했기 때문에 놀라운 점입니다.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이 농민 봉기는 바로 고부군수 조병갑의 탄압에 맞서서 시작하게 됩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조병갑이 진짜 못된 짓을 정말 많이 하죠. 그리고 전봉준의 아버지까지 곤장을 때려서 죽게 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 농민 봉기 운동의 계획은 조병갑을 처형하고 그리고 전주 가명을 함락시키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부 관할을 점령했고요. 그러자 조정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안핵사를 파견해서 안핵사로 하여금 이 갈등을 좀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데, 안핵사로 온 사람이 이용태라는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농민군을 탄압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황토현 전투에서 봉기가 더 크게 되고 전투가 있었는데, 이 황토현 전투에서 농민군이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주성도 점령합니다. 이것이 바로 동학 농민운동 1차 봉기입니다.
이 황토현 전투에서 동학 농민군은 광군 천여 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고요. 군의 지휘부가 다수가 죽거나 도망쳤다고 합니다. 농민군은 이렇게 대승하고 전주성으로 입성했습니다. 아니 근데 동학 농민군은 농부 출신이잖아요. 전투력도 없지만 무기도 변변치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동학 농민군의 무기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정말 어이없게도 동학 농민군의 무기는 장태와 죽창이 거의 전부였습니다. 물론 소총도 있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장태가 뭔가요? 원래는 장태는 집에서 이렇게 닭을 키울 때 매일 습격을 막기 위해서 대나무로 만든 집 같은 건데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둥그런 원형인데 여기다 솜이랑 볏짚을 채워 넣어서 일종의 방탄차 같은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이걸 굴려서 돌진해서 관군의 총탄을 막았고요. 가까이 접근해서는 대나무 창인 죽창을 이용해서 싸웠다고 합니다. 이런 허접한 무기로 관군을 싸워 이긴 것은 사실 기적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면 드라마에서 나오는 전투 장면 한번 보실게요. 드라마로 실감나게 보니까 장태와 죽창이 얼마나 허접한 무기인지 알 수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총에 맞서서 승리를 거둔 정말 큰 전투였습니다. 황토현 전투의 패배로 조정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전주성에 입성한 농민군과 관군은 계속 대치해서 싸우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민비와 고종이 결정합니다. 바로 청나라에 구원병을 요청한 일입니다. 가뜩이나 우리나라를 넘보려는 이런 와중에 불러주니까 청나라는 좋아라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청나라가 들어오면 일본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조약이 맺어져 있어서 일본도 조선에 함께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텐진 조약인데요. 갑신정변 이후에 청나라와 일본은 이 조약을 맺습니다. 바로 조선에서 청일 양국 군대는 동시 철수하고 동시 파병한다는 조약입니다. 아니 근데 이 싸움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나라에서 청나라와 일본 그리고 관군이 힘을 합쳐서 우리나라 백성인 동학 농민군과 대치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동학 농민군이 정부와 화해의 약속을 맺습니다. 이게 바로 전주 화약이고 전주 화약을 맺고 나서 정부를 믿고 전주성을 철수하기로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주 화약에는 패전개혁 12조가 있습니다. 이번에 탐관오리 숙청 같은 기본적인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 했고요. 그리고 불량한 유림과 양반을 처벌해달라. 노비 문서는 소각해달라. 그리고 7번 보시면 과부의 재가를 허락해달라. 그 전까지는 과부는 다시 재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일본과 간통한 자는 엄벌에 처해달라. 이러한 요청도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반외세의 적극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장면인데요. 이러한 요청들이 정부에 잘 받아들여졌을까요?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다 더 심각한 일이 있었는데요. 1차 봉기를 빌미로 해서 이 조선에 입성한 일본군이 내정 간섭을 강화하고 그리고 경복궁을 침입하고 고종을 감금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러자 동학 농민들은 일본의 이러한 만행을 전해 듣고서는 일본군을 척결하기 위해서 바로 2차 봉기를 준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정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래도 다른 나라가 특히 일본이 이렇게 막 나가는 꼴은 정말 두고 볼 수 없죠. 지금은 패전 개혁안 가지고 싸울 때가 아니라 이 일본군의 만행을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본군과 싸워야 된다라는 결의로 노선을 변경해서 2차 봉기를 준비합니다. 이렇게 해서 2차 봉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이 전투 현장이 바로 어디냐? 바로 공주 우금치입니다. 동학사 근처고요. 동학사 인근에서 일본군과 관군을 상대로 해서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지만 완전 대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동학 농민군은 해산하고요. 전봉주는 일본군에 잡혀 처형됩니다. 사실 동학 농민운동은 실패했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큽니다. 봉건적인 시스템에 대항해서 이 사회 개혁을 위해서 일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 운동입니다. 게다가 일본군에 의해 나라가 빼앗길 지경이 되자 일본군과 싸운 어떻게 보면 임진왜란 때 의병들처럼 외세의 침략에 백성들이 일어나 싸운 전투입니다. 당시의 시대는 바로 격동의 시대고 외세의 침략이 끊임없이 있었던 시기인데요. 흥선 대원군 때부터 병인양요와 신미양요가 있었고요. 민비와 고종의 시기에 일본군들이 쳐들어오는 불평등 조약이 맺어지고 백성들은 정말 갈 곳이 없고 또 기댈 곳도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을 보시면 병인양요, 신미양요, 그리고 이모군란까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이것도 꼭 한번 보세요. 근데 교수님, 아까 고부군수 조병갑은 어떻게 됐습니까? 도대체 이 사태를 만들어 놓은 원흉인 조병갑은 동학 농민군에 잡혀서 처형됐습니까? 아니요. 놀랍게도 천수를 누리고 호의호식하며 잘 살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아니, 놀랍게도 고부 밀란이 있었을 때 조병갑은 일찌감치 도망갔습니다. 조정에 의해서 파직을 당했지만 지금의 완도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말에 청일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친일 내각이 조병갑을 석방합니다. 그리고 나서 친일 내각이 붕괴된 이후에도 조병갑은 고종으로부터 다시 중용이 돼서 고등재판소의 판사가 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더니 결국 고등재판소 판사 자격으로 이대 교주였던 최시영에게 사형 판결을 내립니다. 사실 동학혁명을 불러온 최초의 주범이 재판관이 돼서 동학 최고 지도자를 사형 선고한 꼴이 된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걸 전 감사합니다. 어쨌든 조병갑은 끝까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억울한 건 정말 일반 백성들이겠죠? 이번에는 안희로 다시 가서 안희 현감으로 왔던 안희의 인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연암 박지원 선생입니다. 열알기라는 책으로 잘 알려졌는데요. 지금부터 연암 박지원 선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암 박지원 선생은 정조 16년에 안희 현감으로 부임해서 이곳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사실 연암 박지원의 팔촌 형이 누구냐? 바로 영조가 아꼈던 딸 화평공주의 남편인데요. 이 박명원이 청나라 사신으로 가면서 박지원도 청나라에 사신으로 같이 함께 가게 되면서 열하일기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열하일기는 바로 전국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고 조선 최고의 문장가로 대접받게 됩니다. 연암 박지원은 열알기 외에도 연암집과 허생전 등 여러 편의 한문소설을 발표했는데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과거 시험에 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뛰어난 문장가였음에도
과거 시험에 일부러 응시하지도 않았고요. 또 과거 시험에 가더라도 사람들이 당시의 명성 때문에 연한 박지원을 합격시켜 줄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과거 시험장에서 시험지에다가 소나무와 돌을 그려넣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박지원은 과거 보는 일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고 정계로 나가지 않으려고 했던 의지인 것 같습니다. 연암 박지원 선생은 50세의 나이에 과거 시험을 통해서가 아니라 추천을 받아서 벼슬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안이 현감으로 오게 된 일입니다. 박지원 선생은 안이 현감으로 오면서 청나라에서 보고 배웠던 것을 실생활에 적용했는데 그게 바로 물레방아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물레방아가 이때 만들어집니다. 안이면에 가시면 안심마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설치한 이 물레방아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용추 계곡 쪽으로 가다 보면 연암 박지원의 물레방아 공원이 있습니다. 이 물레방아는 생각보다 굉장히 커서 저도 좀 놀랐는데요. 이 물레방아가 전국적으로 이곳에서부터 퍼져나가기 시작해서 농사 지을 때 편하게 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연암 박지원 선생은 이렇게 실생활에서 백성들이 이로운 학문을 강조한 실학을 장려한 것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안이 현감을 그만두고 나서 안이 현에서 아전이 편지를 보냅니다. 백성들이 송덕비를 세우려고 한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연암은 이렇게 답장을 보냅니다. 너희들이 끝내 송덕비를 세우려 든다면 집안의 하인들을 보내 송덕비를 깨부수고 땅에 묻어버린 다음에 고발하고 주모자를 벌주겠다 라고 해서 중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보면요. 청나라에서 새로운 문물을 많이 접하고 놀랬고 이것을 표현한 글들이 굉장히 재치와 유머를 가지고 글을 써서 열하일기 지금 읽어도 재밌는데요. 그 중에서도 규격화된 기와나 벽돌, 말똥을 활용하는 것을 보고 놀랬다고 합니다. 조선의 발전을 위해서는 길을 닦고 수레와 마차를 들여와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중국 여성들의 발을 꽁꽁 싸매는 전족 등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박지원은 청나라에 가면서 청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선물을 가져갔는데요. 그게 뭘까요? 바로 청심환이었다고 하네요. 청심환이 그렇게 인기가 있었고 또 우리나라 명필가들의 글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제목이 열하일기인 것은 열하는 바로 북쪽에 황제 전용 여름 별장이 바로 열하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열하일기가 되었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와 정말 멀리 갔다 온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지원은 중국 학자들과 대화를 통해서 지구가 둥글고 우주가 넓다는 것을 알게 되기도 했고요. 이런 새로운 사상들을 배우고 공부하는 걸 즐겼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지리산 청학동으로 가볼게요. 청학동은 옛날부터 지리산에 존재하는 이상향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지금 청학동이라고 불리는 곳은 아니고요. 현재는 여기에 새로운 신흥 종교 집단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옛날부터 청학동이 좋다는 소문이 나서 조상님들은 굉장히 많이 이곳을 찾아 사람들이 갔지만 찾지 못했던 신비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종직도 평생의 소원이 지리산을 등반하고 이곳을 찾는 것인데요. 짐꾼들을 데리고 올라가기도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김종직과 일행들은 천왕봉을 2번이나 올랐지만 청학동은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리산을 뭐라고 평가했냐면 이 산이 만약 중국에 있었다면 반드시 숭산이나 태산보다 먼저 천자가 올라가 봉선하고 그를 봉하여 상제기에 올렸을 것이다. 그 정도로 이곳이 염엄하고 좋은 곳이다 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정말 기회가 되신다면 남한의 육지 중에서 이 가장 높은 지리산 크고 넓고 높고 이 산에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올라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포기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함양에 가볼 곳이 정말 많죠?
제가 추천한 새 코스, 그리고 지리산, 청학동까지 가신다면 정말 좋은 코스가 될 것 같습니다. 이곳은 드라마 촬영지도 정말 많았죠? 드라마 환혼의 촬영지인 농월정이 있었고요. 미스터 선샤인의 촬영지 개평마을도 있었습니다. 드라마 촬영지로 구경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함양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